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세상의 키 심리학자 김태형입니다. 박경익입니다. 네, 지난 시간에 저희가 그 검찰 독재 권력, 검찰 공화국에 대한 얘기를 좀 집중적으로 했었는데요. 이 사실 윤석열에 대해서 제가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예전부터 심리 분석을 하면서 이 사람이 기득권 전체를 대변하지도 않을 거다. 그저 자기 패밀리, 소위 윤석열 사단이라고 불리는 윤석열 사단만을 위한 정치를 할 가능성이 많다. 그래서 기득권 세력 내에서도 불화와 갈등을 초래할 가능성이 있고, 뭐 쉽게 얘기하면 그 안에서도 고립될 위험이 있다. 적을 너무 많이 만들어서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는데요. 어떻습니까? 보시기에 윤석열 이 정권 혹은 윤석열 사단이 국민의힘 내부 당으로 칠 때 뭐 기득권 세력까지 포함하지 않더라도 그 안에서는 완전히 지지를 받는 그런 집단이라고 보십니까? 아무래도 지난번에도 저도 그 얘기를 좀 한 것 같은데, 윤석열 정권은 한국의 보수 정당사에서도 완전히 별종이에요. 이상한 인간들이죠. 그렇죠. 이질적이죠. 네. 그래서 국민 내부에 있어서도 좀 네. 이렇게 폭넓게 인정받는 그런 정권은 좀 아니다. 아니고 아주 제한된 인원들만이 옆에 좀 붙어 있어요. 그리고 윤석열 스스로도 폭넓게 포용하는 스타일은 아니죠. 아니죠. 절대로. 그렇죠. 측근만 쓰는 사람이죠. 아주 이번에서도 좀 보면 국민이 국힘당 내부에서도 그 전당대회를 보게 되면 김기현 지도체제를 옹립하는 과정에서 보게 되면 네. 아주 일방통행이죠. 뭐 다 쳐내고. 다 쳐내고. 네. 뭐 저 유승민, 나경원, 네. 안철수 네. 쳐내고. 그 전에는 이준석. 그렇죠. 네네. 그래서 아주 일방통행의 당원 당규. 네. 홍준표도 이번에 얼마 그렇죠. 전에 날라갔고. 그렇죠. 그러니까 자기네 세력 아니면 다 포용을 안 하는. 그렇죠. 선에는. 네네. 그래서 우리 김기현 그 지도부의 친윤 일색화와 특히 아주 이번에 아주 좀 재밌는 모습을 보였어요. 네. 김재원, 태영호. 태영호. 네. 사실 태영호도 별종이거든요. 그렇죠. 이질적인 인간이죠, 아주. 예. 얘도. 이 태영호의 공천받는 과정도 보게 되면 네. 아주 퀘스천 마크예요. 아, 왜 받았을까? 사실 그때 당시에 이 공천의 아주 특색이 태영호의 강남 공천이었거든요. 그렇습니다. 그거를 김영호가 했단 말이에요. 네, 김형호. 김형호. 예. 그러다가 이제 태영호가 이제 줄을 잽싸게 쓴 거죠. 윤석열 쪽으로 딱 붙었겠죠. 딱 붙었죠. 사실 최고위원도 당에 뿌리가 없는데 그렇죠. 최고위원이 됐어요. 네. 밀어줬다는 얘기죠. 그렇죠. 친윤 쪽에서. 윤이 밀어줬죠. 네네네. 그래서 당선이 돼서 결국 이번에 사고를 쳤지 않습니까? 그렇죠. 까면 안 되는 인간을 갖다 올려놓으니까 사고 까면 쳤죠. 사고 쳤죠. 불량품이니까. 그렇죠. 이거 시켜놨더니 별 존재감도 안 나고 또 하는 짓마다 사고 치고. 뭐 좀 카바를 해야 되는데 네. 카바를 안 하니 이진부위가 가서 좀 협박도 좀 했지 않습니까? 잘해라, 자식아. 잘해서 빨리빨리. 그렇죠. 주둥이도 놀리고 열심히. 그렇죠. 마이크 해가지고서 좀 카바도 하고. 그래야 너도 공천에 아무런 문제가 없지 않냐. 네네. 그것만 했겠어요. 뭐 여러 가지를. 더 있었겠죠? 사실 지금 여러 가지가 나와 있어요. 쪼개기 후원금 문제, 보좌진 갑질 문제, 또 내부 회의할 때 보좌진 자아 비판을 요구하고 자아 비판, 상호 비판 요구하고 하여튼 그다음 이런 과정에서 사실은 태영호가 이제 거꾸로 이제 나 이거 혼자 죽진 않겠다. 라고 이제 문제가 터졌을 때. 그렇죠. 그래서 적당한 딜로 해서 이번에 자진 사퇴하고 대신에 총선에서 나올 길은 그러니까 3개월 징계를 받았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총선에는 나올 수 있게. 총선에는 나올 수 있게. 과연 공천을 줄지 안 줄지는 모르겠어요. 그렇죠. 그건 모르죠. 그러나 일단은 입을 막아야 되니까. 그렇죠. 그리고 이제 아마 그래서 태영호도 이제
나도 가면 혼자 죽진 않겠다. 이렇게 해서 딜을 통해서 이제 좀 한 것 같아요. 근데 모양이 아주 우스워졌어요, 지금 국민의힘은. 네. 왜? 지도부가 구성이 됐는데 그 중에 2명이 날라갔어. 중징계예요. 중징계를 받았어. 사실 그러면 이제 유승민이나 이제 이쪽에서는 이제 네. 노래를 부르죠. 그렇죠. 안철수 좋아하겠죠. 유승민 안철수. 안철수도 바로 한 방 매긴 거 아닙니까? 그렇죠. 네. 사실 이진복이를 매긴 게 아니고 윤을 매긴 거예요. 그렇죠. 네, 네. 이러한 부분만 있는 것이 아니고 네, 네. 바깥에 또 있어요. 아, 바깥에. 소위 제3지대 신당이라고 그래서 아, 그거 추진하는 사람들. 금태섭, 네, 네. 김종인들이 네. 또 여기가 나름대로 또 모종의 이 음. 서로의 이 유승민, 이준석과 교류가 있다. 있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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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원래 선거 때가 돼서 네. 공천에서 탈락이면 그 탈락된 떨어진 낙과들을 주워다가 이제 네, 조합해서. 조합을 해서 선거에 나가는데 네. 문제는 이 공천에서 탈락된 인사들을 모아서 신당을 만들었을 때 이거에 대한 파괴력이 원래는 없어야 되는데 요게 이렇게 되면 이제 파괴력이 있어집니다. 네. 이게 이제 문제인 거죠. 여기에 또 뭐가 문제가 있냐면 사실은 이번에 그 장혜영 정의당 예. 정의당 쪽에서 장혜영, 유호정, 네. 그 다음에 이준석, 이준석? 예, 예. 요런 애들이 뭐 좀 이러저러한 뭐 이런 흐름들이 좀 있었어요. 어울리는. 예, 어허. 뭐 실제로 뭐 그런 얘기들이 구체적으로 나왔었죠. 네. 그리고 그래서 이번에 원래는 장혜영 원내대표 쪽으로 가려고 그러다가 그런 움직임 때문에 정의당에서 장혜영 신당 날려버린 거죠. 아, 예. 그럼 요 사람들이 젊음을 표방해서 또 뭐 그렇죠. 뭘 하나 해볼 수도 있겠고. 뭐 하나 해보고. 그리고 여기에 누구까지 있었냐면 저 민주당에서 전 비대위원장 박지현이라고. 아, 박지현도 여기. 이런 것들이 또 하나의 퀘스천 마크로 있고 지금 국민의힘 내부에서의 그 소위 말하면 김재원과 전광훈. 사실 김재원은 전광훈의 지지혜로 최고위원이 됐지 않습니까? 네. 근데 이번에 날라갔습니다. 김재원은 날라갔어요. 네. 김재원이 과연 혼자 죽을지는 아직 모르겠어요. 어떻게 될지는 아직은 좀 지켜봐야 되는 거죠. 문제는 또 민주당 아닙니까, 민주당? 그렇습니다. 민주당 이번에 원내대표 선거 결과 박광훈 의원이 당선됐단 말이에요. 맞습니다. 네. 이게 어떤 의미를 가진다고 보십니까? 뭐 잘 아시다시피 박광훈 의원은 이낙연계예요. 친이낙연계. 예, 예. 네네. 이낙연 대표 시절에 사무총장을 했습니다. 맞습니다. 네. 예. 이제 사무총장은 굉장히 중요한 역할입니다. 당의 사무총장은 당연직 공청심사위원장으로서 네네. 사실은 어떻게 보면 조직 전체를 관장하고 인사 저기에서 이낙연 대표 시절에 사무총장을 했다라는 얘기는 이낙연 대표의 오른팔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 거죠. 아, 오른팔이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번 경선 과정 원내대표에서 이낙연 대표의 오른팔이 원내대표가 된 거예요. 이재명 대표 체제 하에서. 체제하에서. 물론 사무총장은 조정식 사무총장으로서 이재명 복심 이걸 받을 수 있는 사람이에요. 근데 원내대표는 현재에 있어의 모든 정당은 사실은 원내 중심이니까. 원내 중심입니다. 국회의원 중심이에요. 그래서 이재명 대표가 당원들의 지지와 이런 저거를 받는다 하더라도 네. 현역 의원들의 지지를 받지 않는 한 힘을 발휘할 수가 없어요. 쓰기 힘들다.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사실 사람들이 그런 의문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재명 대표가 원래 상당한 개혁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고 뛰어난 전투력을 가진 사람인데 왜 대표가 된 뒤에 저렇게 맥을 못 추느냐, 힘을 못 쓰냐, 그리고 어떻게 보면 변질된 거 아니냐 이런 얘기까지 나오고 있는데 그것이 이재명 대표가 개혁성을 상실해서 변질된 것이냐 아니면 그런 건 갖고 있지만 당내에 힘이 너무 없다 보니까 할 수 있는 게 별로 없다 보니 저렇게 된 것이냐 하는데 지금 말씀을 들어보니까 후자 쪽의 가능성이 좀 크겠습니다. 뭐 딱 하나로 이렇게 얘기하기는 어렵겠지만 어쨌든 두 가지 측면이 공존하지만 현재는 후자의 측면들이 더 훨씬 더 많은 거죠. 사실 그 민주당이 180석에 가까운 네. 그 의석수를 가졌을 때 사실은 그때 당시에 공천 과정이 어떤 문제가 있었냐면 우리 정치 현실에 있어서 아까 생계형 정치인 네. 제가 전에 네. 생계형 정치인 얘기도 했지만 또 하나의 문제는 소위 말하면 전문가 중심으로 흐르게 돼 버렸어요. 정치 철학을 원래 정당은 기본적으로 정치 철학을 같이 하고 그 정치 철학에 입각해서 정치적 소신들을 펴내서 이렇게 해 나가는 정치 철학의 공동체들이 좀 돼야 되는데 그게 아니 기술자들이 돼버린 거예요. 전문가를 우선을 하게 되면서 사실은 민주당 내에 어떤 정확한 정치 철학과 이런 것들보다는 약간의 전문성을 가진 속에서 조금은 또 개혁성에 좀 바탕한 사실은 정치 철학에 입각한 개혁성이라기보다는 전문성에 바탕해서 전문가 중심이 돼버렸어요. 예를 들면 뭐 교수라든가 뭐 변호사라든가 그렇죠. 교사, 뭐 변호사 이런 사람. 뭐 이런 사람들 중심이 돼버렸어요. 그러다 보니까 소위 확고한 정치 철학보다는 좀 정치 이념을 실현하기 위해 정치인이 됐다기보다는 정치 그렇죠. 전문가로서 불러오니까 자기 그렇죠. 영역에서 뭘 하려고 그러는 사람들이 더 많다. 사실 어떻게 보면 옛날에 공자 말씀을 인용하다 보면 여기서 말하는 이제 군자는 불기라고 그랬어요. 그릇이 아니다라고 그랬는데 그릇이 아니다라는 얘기는 자기의 확고한 입장이나 뭐 이런 전문성 이런 것들이 아니라 테크노크라트가 아니라 사람들의 의견들을 듣고 자기의 철학과 이런 것들을 결합시켜서 만들려져 가는 과정이지 이미 딱 고정된 형태들에서는 그건 군자가 아니라고 그랬거든요. 여기서 말하는 군자는 정치인들입니다. 그렇다고 봐야죠. 그렇죠. 군자, 불기. 군자는 그릇이 아니다. 네. 그런데 민주당이 사실 잘못된 그런 생계형 정치인의 전문가 중심으로 기능공 중심에. 그렇죠. 이게 이제 민주당의 큰 문제다. 민주당의 큰 문제가 돼버린 거죠. 그리고 그 결과에 따라서 지금 나타난 것이 뭐 사람들은 뭐 수박 이런 얘기를 하지만 어떤 그럴 수밖에 없는 구조들을 사실 공천 과정에 그런 형식들이 드러나 버린 거죠. 그리고 현재 양태도 그렇고 이번에 원내대표 선거 결과를 보게 되면 어떻게 일부에서는 사실은 이재명 대표, 이재명 지도부에 대한 일정한 불신임적 성격도 있다라고 봐야 됩니다. 그 의원들은 싫다 이거죠. 이재명 싫다. 그러니까 의원들은 뭐냐면 이제 자기네들 공천 문제 자기들이 제살기 차기 위해서 이제 한 거예요, 사실. 왜냐하면 현재 민주당의 공천 뭐 이제 확정된 당원 당규에 따라서 된다 하더라도 원내대표가 공천 부분에 대해서 일정의 영향력을 행사할 수가 있습니다. 그거를 통해서 현역 의원 대 새로운 신인들이 경선을 안 할 수는 없습니다. 경선을 원칙으로 하게 됐기 때문에. 그러면 경선을 전략지구를 최소화해야 할 수밖에 없거든요. 원칙적으로는 경선을 하고 나머지는 전략지역은 최소한으로 반영을 하다 보면 현역 의원과 신인들을 1대 1이 아닌 1대 2나 3으로만 붙여놓으면 무조건 현역이
경선에서 이기게 됩니다. 유리하다. 이길 확률이 거의 90%, 95% 이상입니다. 그러면 공천심사위원회에서 이거를 1대1 경선이 아닌 1대2, 1대3, 1대1, 1대2, 1대3 그럼 무조건 현역 의원이 되게 돼 있어요. 이런 부분에서 원내대표님 이런 걸 통해서 제발 우리는 현역 의원이 경선만 붙여주세요. 대신에 저기는 2명, 3명. 2명. 2명만 돼도 현역 의원이 경선에서 이길 확률이 굉장히 높아요. 물론 일부에서는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윤재옥 의원이고 네. 윤재옥 의원이 조금 노련하고 좀 꼼수가 많아서 홍익표 의원은 좀 젠틀한 이미지라서 협상에서 좀 불리하지 않겠냐. 네. 그런 측면에서는 박광원 의원이 조금 더 노련하니 뭐 현실적인 판단이다라고 말은 하지만 그런 해석도 있지만 그거보다는 현역 의원들이 제 살 길을 찾기 위해서 현실적인 판단을 한 거다라고 평가하는 것이 좀 맞다라고 봐요. 자, 그러면 박광원 원내대표가 됐으면 어떻게 되겠느냐? 네, 앞으로 어떻게 되겠습니까, 민주당은? 이제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현재 민주당의 저기에서는 지금 이재명 당 대표직을 뭐 사법 리스크니 뭐니 해서 물러나라는 요구들이 많았어요. 간헐적으로 계속 나왔죠. 그렇죠. 네네. 근데 이제 사실은 선출직 최고위원들이 있기 때문에 이재명 대표가 물러나더라도 비대위 체제는 불가능하다라는 게 이제 그거는 증명이 됐어요. 그런데 대표가 물러나게 되면 비대위 체제는 아니라 하더라도 비대위원장 체제로는 갈 수가 있습니다. 네, 대표가 없으니까. 대표가 공석이니까. 네네. 그럼 이제 어떤 문제가 발생을 하냐면 차점자. 그러니까 두 번대로 이렇게 다투표 최고위원이 비대위원장이 되느냐, 아니면 원내대표가 비대위원장이 되느냐 하는 문제가 있고, 이 문제가 결론이 안 나면 자 그럼 외부에서 비대위원장을 모셔오자라고 하는 얘기가 나올 수 있습니다. 이런 속에서 비대위원장이 누가 되느냐는 굉장히 중요해요. 그러면 박광원 원내대표가 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아마 차점 최고위원이 아마 정청래 최고위원일 거예요. 그럼 이제 이게 정리가 안 되면 외부에서 데려와야 된다라고 얘기가 나오면 벌써부터 얘기가 나옵니다. 누구? 자, 오는 6월이면 누가 옵니까? 또 이낙연. 오는 6월이면은 이낙연 전 대표가 귀국을 하게 됩니다. 이게 이제 민주당의 이제 소용돌이로 들어갈 가능성이 있다. 소지가 좀 있는 거고요. 이런 속에서 지금 한쪽에서는 돈봉투 사건 용을 해서 이거 쇄신 당 쇄신해야 된다. 당을 쇄신해야 된다. 그 뭐 쇄신위원회 위원장 해서 지금 현재 당 쇄신과 관련해서는 장경태 의원이 뭐 이런 얘기들 저런 얘기들을 하고 있는데 너무 젊지 않냐? 이래서 사실은 일부에서는 SK 얘기가 나왔던 걸로 알고 있어요. SK가 누굽니까? 정세균. 예. 그래서 그러면 정세균 의원 얘기 나오는데 그 급이 안 맞잖아요. 장경태하고 정세균 이게 선수도 안 맞고 뭐 그래서 지금 그거는 정세균 전 대표에 대한 예의가 아니다. 뭐 얘기가 있다가 지금 이제 쭉 줄어들었는데 그래서 뭐 쇄신위원장 얘기가 나오고 거기가 이제 다시 이 당을 이제 쇄신하는 그래서 실권을 좀 줘야 된다 이런 얘기도 나오고 이게 전부 뭐냐 이재명 대표에 대한 안티 이런 부분들인 거죠. 그러니까 지금 흐름 자체가 민주당이 이재명 대표의 힘이 약화되고 그렇습니다. 당내에서의
그러니까 힘이 약화된 건 맞습니다. 왜냐하면 네. 원내대표가 네. 박강원 원내대표가 됐다라고 하는 사실 자체가 일정하게 지금 지도력에 대해서 네, 네. 그 이제 좀 브레이크를 건 네. 거거든요. 그리고 앞으로의 흐름도 이재명 대표에게 유리하지 않다. 반드시 유리하지만 네네. 않습니다. 상황에 따라서 이재명 대표 퇴진 혹은 사퇴에 대한 요구가 나올 수도 네, 있습니다. 이낙연이 복귀해서 민주당을 아마 꼭 그렇게 되지는 않겠지만 하지만 가능성은 아까 배제할 얘기했지만 수 없다. 경우의 수에서 배제할 수 없다. 뭐 그렇습니다. 에, 박강원 원내대표가 그것도 음, 결선까지 간 게 아니라 음, 그냥 처음에 85% 이상 확 받아서 물론 서로 득표수는 발표하지 않았지만 결선을 가지 않았다라는 것은 그냥 초장에 85% 이상을 169명이 네. 원내 경선 참여를 했으니까 85% 이상을 획득했다라는 거거든요. 네네네. 그러니까 박강원이 돼도 사실은 이낙연화 된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당이. 이낙연 당이 된다 이렇게 봐도 뭐 하겠죠. 거기까지 가기에는 좀 아직은 좀 물론 이제 아닌데. 당원들이나 국민들의 반발이 상당할 텐데요. 네. 그래서 네. 사실 당원들이 그 박강원 대표의 이 뭐 이러저러한 요구들이 있는 게 이제 그런 것들을 보고 퇴진 요구가 있었던 거죠. 그리고 그런 것들을 우리 여기 이제 박광원 대표도 박광원 원내대표도 그런 것들을 감안했기 때문에 지금은 이재명 대표의 를 먼저 그리고 그걸로 나온 게 청와대에서 이제 했을 때도 박강원 원내대표가 네. 이재명 대표를 먼저 만나라라고 하는 모습을 이렇게 보여주다. 보여주는 것은 윤석열 대통령도 참 웃기는 사람입니다. 이재명 대표를 안 만나고 박강원 대표를 만나서 원내대표 만나서 말이 안 되는 거죠. 뭐 갈라치기를 해보려는 건지 모르겠는데. 그렇습니다. 근데 어쨌든 그거에 응하는 건 너무 부담스러웠을 수 있다. 그렇습니다. 정치적으로. 그렇습니다. 네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민주당도 만만한 상황은 아니다. 쉽지 그래서 않다. 우리 전체 이 사람들이 물론 뭐 사실 뭐 어떻게 우리가 지지하는 이런 부분들은 아니지만 양쪽을 정확하게 지켜보고 잘 지켜보고 내년 총선 시기에 어쨌든지 간에 국민의힘을 쪼그라뜨려야 된다. 그렇죠. 그리고 반 윤석열 세력을 많이 세력이 당선시키- 180석 이상이 될 수 있도록 네. 해야 된다. 네. 이렇게 관심을 끊임없이 가져야 된다는 네, 알겠습니다. 예. 뭐 앞으로 이렇게 될지는 모르겠으나 한번 염두에 두고 잘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방송은 이걸로 마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